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버시, 아이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혼자 있는 구조가 얼마나 아이를 위험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 단어죠. 바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물론 아이도 인격체입니다. 사적인 공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예, 그것도 그렇죠. 지나치게 통제하면 더 숨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말들은 이제 구조를 좀 갖고 적용돼야 되고요. 아무런 구조 없이 적용되는 순간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해주는 이런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고립시키고 아주 그 프라이버시를 악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뭘까요? 혼자 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어느 정도 존재를 존중받는 감각이어야 되는 것이지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요,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한다? 이건요, 가족이 아니죠.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립된 상태의 인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프라이버시라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혼자이면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상태고, 또 생각과 감정을 내가 선택해서 말로 꺼낼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고립은 어떤 걸까요? 구조에 의해서 밀려나는 혼자가 된 거죠. 연결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욕망과 충동이 검증되지 않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자, 소년범죄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검증 없는 고립된 욕망의 공간, 그곳에서 소년범죄가 자라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소년한테는 완전히 혼자 있는 고립된 구조가 위험할까요? 그건 인간이 혼자 있는 경우에 별로 좋은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지켜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년 뇌는요, 더더군다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특히 충동 제어하는 전두엽,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성인보다 훨씬 부족한 충동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강한 디지털 자극, 성적 호기심, 또래와의 비교 및 인정 욕구를 혼자 있는 고립 상태와 결합되면 뭔가 통찰과 성찰과 명상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네. 욕망은 충동을 만들고, 충동은 반복을 일으키고, 반복은 우리에게 습관으로 고착화되고, 이 습관은 왜곡된 기억과 새로운 동기부여의 경로로 빠르게 고착화될 겁니다. 부모가 알아서 믿고 맡겼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 아이에게는 아무도 통제해주지 않고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는, 질문받지 않아도 되는 충동을 향한 왜곡과 반복, 고착화의 시간이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파놉티콘형,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걸 투명하게 해놓고서 다 관찰한다,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벤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자 벤담이 이제 설계했다고 하는 그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또 극단으로 또 갑니다. 이게 참 저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자, 그럼 다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휴대폰 검사하고 방문 열어두고 계속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자존감을 박탈하고 수형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아서 형을 받고 있는 수형자적 자아로 밀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욕망은 더 음지로 숨어들어서 부모는 그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더 갈망이 자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더 단절되고요. 규율은 외부 감시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화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건전한 상태라기보다는 복제되어 있는 통제적 외형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감시가 아니고 연결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 라는 눈이 아니고요, 나는 혼자 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누군가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 그리고 방문을 잠그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고 나올 수 있고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고 노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지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문을 닫고 고립돼도 된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공간은 분리하되 활동은 공용화하는 겁니다. 야, 네 방이야. 부모가 못 들어가는 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방은 휴식 공간으로서 유지되고요. 판단과 자극이 필요한 활동은 공용 공간인 거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습도 거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TV 보시고 좀 자유롭게 생활하시는데 방해된다고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런 생활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긴 하시죠. 네.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잠글 수 없게 하는 거,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불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통제는 몰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에 가족 간의 합의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몰래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생기든 안 생기든 막 개입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확인하자. 아이에게 중요하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존중받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통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디지털과 관련돼서는요, 특히 디지털 기기가 있는 형태의 자녀의 고립, 이거는 최악입니다. 독서나 글쓰기, 운동 같은 고독은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무제한 디지털 접속은 아시잖아요. 우리도 무제한 디지털 접속으로 얻게 되는 건 뭐죠? 공허함, 충동적 불안감, 초조함, SNS를 통해서 엉뚱한 의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욕망을 흘러갈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 때 디지털과 함께 있는 고립은 차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재판부에서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년재판부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부모가 프라이버시와 방임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고요. 감정적 통제나 구조적 보호를 실행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믿습니다. 이런 말은 구조에 대한 가족 내부에서의 어떤 통제 장치나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차점, 구조를 설명하는 한 장의 문서보다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디지털 기기 또는 고립과 관련된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조화해서 정리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소년의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망가지지 않도록 구조를 깔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성은 항상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닫고 볼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전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